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이 트랜지스터, 넓게 말하면 반도체 소자라는 양자 물질을 이용한 소자가 두 번째 양자 문명이라는 그러한 시대를 주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사용하는 그 전자기기가 얼마나 많은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트랜지스터 부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주로 이 반도체 소자의 작동 원리, 또 그 발견 과정,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에너지, 원자탄 시대를 지나서 벌어지기 시작한 20세기 후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두 번째 양자 문명의 또 다른 도구적인 축은 레이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빛을 이용한 기기, 도구들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빛이라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하겠지만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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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자들이 많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쓸모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레이저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텐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물리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이준위계 혹은 양극계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양극계. 비트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구현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0과 1이라는 그 수학적인 개념을 물리적으로 실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이준위계 혹은 양극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재는 그런 추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라는 거는 이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점점 광범위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을 때는, 농부로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대충 해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 지면은 집에 가서 쉬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력이 생기면서 이 공장이란 것이 대규모화되고, 그 공장에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된 거죠. 근데 같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면은 사람들한테 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계의 중요성이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커졌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심장이다,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다라고 하면은, 시계는 산업혁명이 잘 돌아가게끔 감시하는 보초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계의 역사는 무엇이냐? 시계의 역사에는 또 많은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태리 하면은 왠지 뭐 사람들에 따라 시각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낭만적인 곳,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광지가 많은 곳,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나온 곳,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르네상스 인물 하면은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났고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초창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것보다 한 20 몇 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이 정도가 있죠. 자, 그런 전통에서 태어난 갈릴레오라는 또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 이미 전에 이 수업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갈릴레오는 우리가 과학자, 뭐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교황 앞에 불려가서 재판도 받고 했던 사람으로 흔히 기억을 하지만은 실제로 갈릴레오가 한 일은 굉장히 많고 재주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도 잘했고 손재주도 좋았고 직접 자기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문 관측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1564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뭐 당연히 로마 교황이 있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매주 말마다 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미사 그다음에 이 신부님의 말씀은 되게 듣다 보면은 이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아주 잘 옵니다. 갈릴레오가 꾸벅꾸벅 졸다가 천장에 달린 그 샹들리에 그 당시는 촛불을 켜기 위한 장치였겠죠. 샹들리에를 보니까 샹들리에가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그 당시에는 피사에 갈릴레오가 피사의 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피사하면 피사의 사탑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거기 가보면은 피사의 탑 바로 옆에 아주 백색의 외관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당에서 갈릴레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샹들리에가 흔들흔들 하는데 흔들흔들 하는 주기가 되게 일정하다라는 거를 관찰합니다. 그 순간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내가 뭐 줄을 어디다 매달아서 흔들흔들 하면은 그걸로 시간을 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가령 추가 한 60번 회전하는 그 한 번 회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은 1초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이 60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1분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 실제로 이 망원경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계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갈릴레오 시절에는 기술이 부족했던 탓인지 실제로 잘 작동하는 상업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시계는 못 만들었고 여기 있는 그림은 그 갈릴레오가 인생 말년에 아들과 함께 그렸다는 시계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도 굉장히 예술적이고 또 공학적으로 아름답게 잘 만들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추가 어떤 쇠막대기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이 추의 진동이 그냥 진동시키면은 이게 몇 번 흔들흔들 하다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그 멈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수철도 달고 뭐 기어도 달고 이런 식으로 보조 장치를 잔뜩 달아줍니다. 이러한 보조 장치를 요즘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걸 무브먼트라고 부르죠. 자, 이 무브먼트의 개념은 이미 갈릴레오의 설계도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호이헨스라는 사람은 또 이태리가 아니라 저기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 겸 또 발명가죠. 이 사람도 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손재주도 뛰어났든지 호이엔스도 아마 망원경을 더 좋은 망원경을 개발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당시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 렌즈, 제가 유리의 중요성을 서양 유럽 문명에서의 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호이엔스도 그 유리를 갖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호이엔스가 이 1656년에 갈릴레오보다는 상당히 뒤에 나온 사람이죠. 갈릴레오보다 무려 한 60년, 65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이 이런 공학적 기술도 발전을 했었을 것이고 그 덕분에 드디어 이 상업적으로 유통될 만한 수준의 시계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1656년의 일이고 그 이후로 예전에도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최초로 관찰했다라고 설명한 영국의 후크란 사람, 또 영국의 물리학자는 아니고 그 공학자, 근데 해리슨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시계가 점점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손 안에 이런 각종 톱니바퀴의 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정확히 재는 그런 회중 시계가 유행을 했고, 물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특권이었겠지만은,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쓴 줄 베르느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80일 만의 세계 일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기 기차, 그 다음에 증기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영국의 어떤 신사들 사이에 내기가 있었죠. 이름이 율리우스 포크인가 하는 그 사람이 나 이 세계를 정확히 80일 만에 갔다 올 수 있어 라고 하니까는 다른 친구들이 비웃고, 그럼 우리 진짜로 엄청난 돈을 걸고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종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즐기면서 겨우 런던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81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기에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이제 망했다라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날짜가 하루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사실은 자기가 80일이 되기 전에 런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차를 실주해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 가서 내기에 이겼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거기도 이 친구들끼리 서로 회중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계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계란 무엇이냐? 0이라는 상태와 1이라는 상태 사이를 진동하는 어떤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계추가 가장 왼쪽 위에 올라갔을 때를 0, 오른쪽 위로 올라갔을 때를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시계추가 하는 일은 뭡니까?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시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양극계가 자연에 존재한다, 혹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극계는 잘만 하면은 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회중시계가 1872년까지도 시계의 가장 고상한, 시계의 가장 세련된 형태였는데 20세기가 아니죠. 자, 이 베른의 소설이 나온 게 1872년인데 1880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에 자크 삐리하고 피에르 퀴리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자, 형제가 이 피에르 퀴리는 나이가 한 20살, 자크 삐리는 한 24살,
굉장히 젊은 이 두 청년이었는데 둘이 같이 실험실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영어로 쿼츠라고 하는데 수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석영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석영 결정을 갖다가 위아래 이렇게 압력을 줘서 꾹 눌러주면은 그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하면은 전압이 유도된다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누르면은 이쪽 윗면에는 양전하가 유도되고 아랫면에는 음전하가 유도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전압차가 생기고 그 전압차가 전압기의 눈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누른다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힘을 가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압으로 발현된다는 거는 내가 눌렀을 때 가해주는 석영에 가해주는 에너지의 일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압전 효과 자체로만 보면은 그래서 뭐가 어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내가 압력을 가해서 이 고체 결정을 눌렀더니 전압이 유도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꾸로 내가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체가 수축하거나 팽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체가 수축한 상태를 0, 팽창한 상태를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끔 우리가 공학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석영이란 것이 적당히 전압을 줘서 막 떨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체는 단단하기 때문에 떨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심지어 1초에 32,7680번 진동하게 이 석영을 잘 깎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숫자냐? 이게 2의 15승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어떤 그 숫자를 갖다가 이진법으로 표현하는데 에 대한 쓸모를 사람들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디다 연결하느냐? 이 석영이 몇 번 떨렸는가를 재는 그 기계를 소자를 하나 옆에 붙여놓고 그 소자의 눈금이 3276발이 됐을 때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 시계바늘을 한 칸 이동시킵니다. 그럼 그게 뭐죠? 정확히 1초가 지났다는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전자시계입니다. 전자시계는 1927년에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옛날 얘기죠. 100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멋진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찼던 시계는 기계적으로 이 바늘이 움직이는 시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늘 시계보다 이 눈금, 초침, 분침이 아예 없는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멋진 유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자시계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1초에 32,768번 진동하는 석영으로 만든 소자가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1초에 많이 떨리게 하느냐? 이게 떨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결국은 떨린 횟수에 반비례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278번을
32767번으로 내가 착각을 해서 초침을 돌렸다 해도 이게 어떻게 되죠? 한 3만 분의 1초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는 거죠. 3만 분의 1초는 우리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시간 오차이기 때문에 이 전자시계는 1년을 내내 사용해도 그 전체적인 시간 오차가 한 10초밖에 안 나는 그런 수준까지도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든 시계에서도 그러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피에르 큐리라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도 대단했지만은 정말로 운도 좋았던 게 자기 형과 함께 이런 압전 효과를 주는 물질을 최초로 발견했고, 어, 이 인류의 그 문명 생활에 가져다 준 쓸모를 생각을 하면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부인 마리 퀴리죠, 유명한 부인과 함께 방사성 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석영의 이 압전 효과를 발견한 것으로도 충분히 어쩌면은 그 실생활에 끼친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압전 효과 발견이 방사성 물질 발견보다도 더 큰 업적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그러면은 석영을 이용한 전자시계가 완벽하냐? 아, 이게 석영이란 것이 아주 조그만 크기의 고체 결정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좀 닳습니다. 마모 효과 때문에 모양이 찌그러진다거나 어디가 살짝 부러진다거나 하면은 이게 이 정확하게 1초에 32768번 진동을 더 이상 못 하겠죠. 그러면 시계가 부정확해지죠. 그리고 대부분 모든 고체 물질이 다 그렇지만 온도가 변하면은 고체 전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그러면은 또 진동 횟수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시계로서의 기능이 약해지죠. 시간이 부정확해집니다. 자, 이런 한계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원자 세계 속에서 어떤 이준위계, 양극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원자는 절대 마모가 되지 않죠. 수소 원자는 100만 년 뒤에 봐도 그냥 똑같은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 수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 단위가 바뀌지 않는 아주 믿을 만한 시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세슘이라는 원자를 이용한 세슘, 어떻게 말하면 세슘 원자의 양극 상태를 이용한 시계였습니다. 세슘 원자에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의상 뭐 A라는 에너지 상태랑 B라는 에너지 상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두 에너지 상태 사이에는 에너지 값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E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자, 근데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어떤 주파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슘 원자의 두 에너지 준위의 간극을 갖다가 이 주파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그것이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1억, 91억 9200만 263만 1770번 떨린다 1초에. 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 세슘 원자가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1초에 정확하게 요 숫자만큼 떨린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 헷갈리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숫자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석영을 굉장히 얇게 만들면은 그 석영 방막이
떨리는 횟수가 엄청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91억 번, 초당 91억 번 떨리는 석영 방막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방막이 이렇게 떨리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거기서 원래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떨리면은 여기에 전압이 유도되는데 이게 이 초당 90억 번 떨리면은 여기 유도되는 게 이 단순히 전압이 아니라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마이크로파라고 불리는 그런 파장대의 전자기파가 나와요. 자, 그럼 그 전자기파를 이쪽 세슘 원자가 담긴 기체 통에다가 쐬어줍니다. 그런데 이 석영 방막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것과 정확히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일종의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세슘이 왕창 흡수해 버립니다. 흡수해서 이게 A라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B라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세슘 원자가 전이를 합니다. 근데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일단 전이를 하고 나면은 얘는 다시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고 싶어 해요. 근데 내려가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뱉어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라비의 진동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분자는 라디오 방송국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똑같은 일이 이 세슘 원자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슘 원자를 담은 기체에서 전자기파가 막 나오면은 이게 지금 공진 상태에서 지금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슘 기체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양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 석영 방막에 떨리는 숫자가 이 세슘 원자의 고유 진동 주기랑 살짝 안 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석영 방막에 우리가 기계적인 자극을 다시 줘서 그 떨리는 횟수를 살짝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공진 상태가 유도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되먹임 현상이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그 작업이죠. 자, 이래서 항상 이 석영 방막의 떨림과 세슘 원자의 그 진동, 이것도 일종의 라비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동 사이에 정확히 공진 상태가 이루어지게끔 늘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석영 방막은 정확히 이 91억 9263만 1770번 이라는 횟수만큼 1초에 떨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맘 놓고 믿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예 1초라는 그 시간 단위의 정의를 이런 수정 방막이 정확히 요 숫자만큼 떨리는 그 기간을 1초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이 규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은 이제 도대체 1초가 뭐냐에 대한 의구심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한 시계가 만들어졌더니 이거를 이 인공위성에다가 싣고 저기 지구 밖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GPS 위성이라는 건데 GPS 위성 안에는 이렇게 정확한 원자 시계가 하나씩 들어있고 GPS 위성에서 보내는 그 신호에는 지금 내가 이 신호를 보낸 시점이 몇 시 몇 분 몇 초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소수점 몇 개냐 6개 9개 소수점 10개짜리까지 정확하게 시간 정보가 같이 담겨서 전파가 발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디 자동차로 여행 갈 때
내비를 딱 틀었을 때 우리 핸드폰에서 그 GPS 위성으로부터 온 신호를 받아서 그걸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GPS에서 이게 언제 보낸 신호냐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전파는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낸 시간을 알면은 내가 지금 그 신호를 보낸 GPS 위성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지는지 또 그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4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합해서 그걸로 잘 계산하면은 내가 현재 지구 표면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내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 목적지까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곧 열릴 것만 같은데 그것도 이 GPS 위성의 도움이 없다면은 애초에 작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원자 수준에서의 이준위계, 양극계라는 것이 일단 원자 시계를 만드는 그 초석이 됐다 하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원자 세계에서의 이준위계는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됐느냐 하는 걸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그러한 이준위계의 발견, 그리고 이준위계, 원자 수준에서의 이준위계에 대한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레이저이기 때문이죠.